그래서 중국이 7월 달에 비구이엔이라고 시골 정원이라는 회사 하나가 부도가 났어요. 그거 부도가 나면서 중국 40년 끝났다, 중국은 시한폭탄이다, 곧 망한다는 얘기가 7월 달, 8월 달에 쏟아져 나왔죠. 비구이엔이라는 회사가 이게 중국의 내수 경기를 살렸다,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쓴 거죠. 그래서 내년도를 보면은 유럽하고 미국은 이제 경기 하강으로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먼저 경기 하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턴이 오히려 빠른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아마 세계 경제의 기여도는 아마 중국이 제일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참 부동산이 난리인데 중국 쪽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작년과 올해 중국 부동산 현황 좀 짚어주시고, 정말로 뭐 위기일까, 뭐 이런 내막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제 중국의 부동산은 아마 금년 7월 달이 바닥이었고 이제 위로 회복이 돼 가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7월 달에 그 비구이엔이라고 영어로 컨트리 가든, 그 시골 정원이라는 회사 하나가 부도가 났어요. 그거 부도가 나면서 부동산 위기로 오고 금융 위기로 오고 경제 위기로 오는 걸로 이제 거의 논리가 똑같이 갔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부터 중국 40년 끝났다, 중국은 시한폭탄이다, 곧 망한다는 얘기가 7월달, 8월달에 쏟아져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9월달이 지나고 10월에 중국 GDP가 나왔어요. 그래서 4.9가 얼마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서로가 다가 이제 중국 GDP 전망치 올리느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라고 알려졌던 비구이엔이라는 회사가 이게 중국의 내수 경기를 살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비구이엔이 이 동기가 돼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쓴 거죠. 8월 달에 보니까 중국 정부가 한 달에 내수 경기 부양책을 28개를 내놨어요. 그건 최근 제가 20년 동안 본 중국 경제에서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내수 경기를 오른쪽으로 바로 틀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 거기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 왜 문제가 됐냐 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동산 문제잖아요. 우리도 가격 무지 떨어졌고 갭 투자한 거 난리 났고 하는데, 중국은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것이, 우리는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줘서 이걸 갖고 갭 투자하느라고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중국은 3년 동안 돈을 안 빌려서, 대출을 안 해줘서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이 거의 부동산 가격이 4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어느 정부든 그건 규제를 해야죠. 근데 통상 중국은 규제를 할 때 한 9개월에서 16개월 정도 규제를 하고 항상 풀었어요. 근데 이번은 2021년부터 내리 3년간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 규제가 너무 길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죽어버린 현상이 나타난 거고, 문제는 이제 그 중국이 집값이 1,500 올라가니까 빨간색 선을 3개를 그었어요. 예를 들어서 단기 채무보다도 현금은 많아야 된다, 부채 비율은 100% 이하여야 된다, 이런 3가지 그 리스크 관리 조건을 내걸고, 그것에 금을 밟으면, 3개를 다 밟으면 대출 전에 안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면서 대출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은 빨리 이제 땅 사가지고 빨리 분양하고, 그러면 땅값하고 분양대금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또 더 넓은 땅을 사도 또 이제 리볼빙을 많이 시키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대출을 안 해줘 버리니까 이게 이제 축소 시장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비구이엔이라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중국 부동산에서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비구이엔이 2022년에 중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 회사였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대우건설이 이전에 부도난 적이 있잖아요. 대우건설 부도났다고 나머지 모든 건설회사가 다 부도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은 비구이엔이라는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1등이 부도났으면 나머지 다 엉망진창 됐겠구나, 이렇게 이제 오인을 한 거죠. 탑10 중에서 부도난 회사는 비구이엔 하나고 나머지 9개에서는 멀쩡하게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 중국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언론에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한 게, 중국 부동산이 GDP의 30%가 넘는다,
그럼 GDP 30%가 망하면 이건 경제가 위기 오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게 뭐가 이제 오류가 있었냐면 중국의 부동산은 GDP 비중이 12%예요. 가장 높았을 때 15%고. 그리고 왜 30%, 35%냐 그러면 거기다가 시멘트, 철근, 뭐 이제 건자재, 가구, 가전, 자동차 이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30몇 %다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과정이 돼 있냐면 중국은 세계 공장이잖아요. 세계 공장이면 이제 공업 제품들이 가장 많은데 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9%밖에 안 돼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 산업이 GDP의 3분의 1인데 부동산이 3분의 1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부동산 중에서도 100대 기업 중에서 상위 1개 기업이 부도났는데 100개가 다 부도난 것처럼 그렇게 오인을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본 거는 바로 그겁니다. 2021년에도 이제 흥다라고 하는 회사가 부동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이제 그때는 그 회사가 1등이었는데 그때 아마 신문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더 날렸어요. 뭐 부동산 위기, 뭐 중국발 뭐 서브프라임 했는데 그때 흥다의 채무 구조가 2조 4천억 위안 정도 돼요. 근데 이번에 비꾸이엔이 한 1조 4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흥다가 2021년에 부도났지만 아직도 멀쩡하게 그냥 있어요. 근데 2021년에 중국에 무슨 위기가 왔냐? 22년 뭐 문제가 있었냐? 근데 이번에 흥다보다도 한 절반, 한 60% 정도 되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이게 건설 경기의 위기, 또 경제 위기 뭐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너무 과장해서 썼다. 그래서 첫 번째는 30%, 35%가 아니라 12%밖에 되지 않고 10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부도난 것은 1등 회사지만 나머지 9개, 탑10 중에서 9개는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이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 3년 동안에 했던 모든 규제를 8월달, 9월달에 다 없앴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것이 우리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 돈이 돌아다니면서 버블을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중국은 돈줄을 죄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건설회사가 자금줄이 막혀갖고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대출을 늘려줘 버리면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이나 이쪽보다는 훨씬 쉽게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7월에 비꾸이엔이 이자 지급 부도를 낸 것이 이것이 터닝 포인트다. 중국이 무슨 경기 부양책을 첫 번째 왜 안 내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중국을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부양책을 20개, 30개를 냈는데 왜 숫자가 안 나오니? 중국이 큰일 났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어떤 정책, 부동산 정책을 하나 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효과가 나나요? 경제정책은 최하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중국이 8, 9월 달에 부동산 규제책 다 풀고 지원책 냈는데 그 10월 달에 바로 숫자로 확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작은 나라도 3개월, 6개월 걸리지만 중국은 우리 11배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한 달 만에 나오냐 이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1월이나 12월에 돼야 정말 이 정책 효과가 나오는 것이 조금 더 길게 보면 내년 2월 달 정도?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하고서 이제 정책 냈는데 왜 숫자 안 나오냐고 이제 10월 달에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선글라스 끼고 보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중국은 망했다, 망한다는 걸로 전제를 깔고 가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말 중국이 그런 위기라고 하면 그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저렇게 난리를 쳐야 될 이유가 있냐를 봐야죠. 그래서 미국이 그 AI 때문에 그 반도체 규제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4나노 이하 반도체는 공급하지 말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 중국이 하웨이가 7나노짜리 칩을 갖고서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낮은 그레이드의 것도 다 규제를 해야 된다. 2차 규제를 하자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협회, 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사장들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데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국 더 이상 규제하면 안 된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퀄컴 같은 회사,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의 거의 독점적인 회사는 자기 매출액의 63%를 중국에 해요. 대부분이 중국.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맡기는 순간에 자기 회사 매출액이 반토막 나는 거죠. 진짜 미국의 적이 중국이냐 그게 아니고 미국의 적은 미국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제 이 미국의 기업인들은 그런 모순된 행동을 보이냐 그러면 결국은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그래서 팀쿡이 왜 중국에 뻔질나게 그렇게 가냐. 앨런 머스크 마찬가지로 왜 공장을 짓냐. 이건 아주 심플해요. 전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죠. 작년에 미국이 99만 대를 샀는데 중국이 작년에 전기차를 680만 대를 샀어요. 그리고 미국의 핸드폰 가입자 수가 한 4억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중국의 핸드폰 가입자 수가 17억 5천인가 그래요. 미국의 4배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 갈 수가 없죠. 이게 정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제 CEO들은 가가지고 용벼천가를 부르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공급과잉일 때는 이것은 기술이 갑이 아니고 시장이 갑이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가진 그런 이제 14개 인구가 가진 구매력,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미국이 정부가 하는 얘기하고 기업이 하는 행동이 이제 굉장히 모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2024년 중국의 부동산 시장 조금 상업용 부동산과 개인의 집값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게 한국에 이제 미칠 영향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작년이 최악인 것 같고요. 내년 아마 상반기에는 아마 플러스 숫자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GDP가 정상화되면 상업용 부동산도 같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중국의 뭐 건자재하고 그 철강을 팔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하면 건자재나 철강 쪽에서 우리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성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인율과 출산율, 우리나라도 워낙 심각한데 중국이 또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세요. 중국은 40년 동안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뭐 얼마 전까지 남아선 우서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중국은 우리가 더 심하죠. 그래서 중국의 그 청년층에서 보면 남녀 성비가 1대 1.15까지 가요. 그 인구로 보면 중국이 매년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 한 1,500만에서 12,000만 정도가 아기들이 태어났었는데, 뭐 이론상으로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은 죽었다 깨도 신부를 못 구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동남아나 이제 외국인 신부를 이제 많이 모셔오는 게 이제 원어부도 해법이지만, 문제는 이제 150만에서 200만의 처녀를 한 나라에서 수입을 한다? 이건 진짜 국가 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을 해요. 이제 남녀 성비가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둘이서 그 소개팅을 나가거나 했을 때 맨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 직장이 어디냐, 뭐 이제 이런 취미가만 이게 아니고 니 여기 처음 와? 너 차 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아니 나 뚜벅인데. 그러는 순간에 그럼 바로 짜지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친구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나 차 사야겠다. 제일 만만한 사람이 아무래도 엄마가 되죠. 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이 돈 10만 원씩 내면 바로 중국의 경차들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위안이면 사요. 그래서 어른 6명이 자기가 7명이니까 2만 원씩 내면 바로 그 다음날 차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자동차가 바로 그런 성비 불균형이 만들어낸 수요가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차를 샀더라도 문제는 자네 집 있나? 그렇게 물어봤을 때 집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집 없는 남자한테 내 딸을 못 주네. 그러는 순간에 이거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온 가족이 또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샹하이의 집값은 장모님이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남녀 성비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출생률이 작년에 보면 중국 인구가 감소를 해요. 한 80만 명. 그래서 매년 중국이 한 1,500만 뭐 이렇게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가 작년에 956만 명인가로 훅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보통 한 1,400만 쌍 정도 했는데 그 최근 10년 사이에 그게 훅 떨어져 가지고 한 658만 명 작년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죠. 이번에 중국이 부동산을 왜 3년 동안이나 세게 이제 규제를 했냐,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남녀 성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한 15년 동안 또는 길게 보면 30년 동안 이제
가치의 아젠다를 공동 부유를 하겠다. 다 같이 잘 사는 걸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이제 독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부동산, 두 번째는 이제 독점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는 플랫폼 기업, 그리고 애들 대학 보내는데 엄청난 이제 고액가열을 하는 사교육 업체. 이 세 개를 이제 손을 보는데 그 1번으로 들어간 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왜 규제를 했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죠. 왜 결혼 안 하냐? 그리고 왜 애를 안 낳냐고 그랬더니 집값이 이렇게 높은데 그다음에 애를 낳았을 때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그래서 지금 중국 사회 최대 문제가 바로 이 집을 사는 문제하고 사교육 문제니까 그럼 이거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집값을 올리는 것의 구조적인 뒷손은 이건 부동산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규제한 것이 부동산 규제를 길게 한 이유고 중국의 사교육도 우리도 강남 대치동이 세지만 중국은 그보다 훨씬 셉니다. 그리고 중국은 신동방이라고 그 사교육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까지 한 회사가 있어요. 무지 큰 회사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이제 다 규제를 했던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남녀 성비의 문제 또 그로 인한 그 결혼 정년기의 이제 지속적인 상승 또 출생률의 하락 그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연차에 놀러 연희동하고 연남동을 갔는데 중국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다시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한국 뭐 부동산 쇼핑을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이 제주도에서 부동산 많이 샀다고 그러는데 중국 국내 사람이 1년에 갖고 나올 수 있는 해외로 갖고 올 수 있는 외화 한도가 있어 5만 달러인가 2만 달러인가요? 그 이상 갖고 가면 그건 이제 신고해야 돼요.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합법적으로 돈을 갖고 들어와서 한국의 부동산은 그건 불가능해요. 대부분 한국에서 부동산을 샀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계좌를 이용을 해서 해외에 돈이 나왔거나 환치기를 해서 온 거지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다. 근데 이제 관광객도 우리가 이제 크게 많이 기대했던 것은 뭐 명품 관광, 그래서 신세계나 롯데나 뭐 갤러리아 같은 쓸어가죠. 그쪽이 이제 다 쓸어갔는데 이번에 아마 28만 9천 명인가 이번 국경절에 관광이 왔다고 그러는데 명품병들이 별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전 같았으면 맨 먼저 쫓아오는 것이 이제 그 백화점, 뭐 연설점의 명품관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맨 먼저 간 게 올리브영. 화장품. 그리고 두 번째가 트와이스 공연 보러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이제 블로그에 올라온 전부 이제 한국의 맛집에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음식 투어를 하고 그렇게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이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이제 쇼핑에 큰 변화를 줄 거다. 그래서 명동하고 이제 강남이 뭐 흥청거릴 거라고 그랬는데 그 예상이 빗나간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기간 그 3년 동안 중국이 전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거래하게 돼서 전 세계 제품을 다 이제 서비를 해봤고 해남도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면세점을 3개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면세품을 세관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마음 졸이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국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한국의 면세품 쇼핑을 하러 올 이유가 이제 없어졌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말 먹고 마시고 이제 눈을 즐겁게 하는 체험 관광이 위주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변화했지만 우리는 중국에 대한 생각, 기억은 4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 중국을 이제 뭐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게 강했기 때문에 안 본 거죠. 그 사이에 중국은 엄청난 변화를 했고 또 최근 3년 동안 세계 최강하고 3년간 바이든 정부들은 싸웠잖아요. 그런데도 뭐 죽었거나 이러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내부적인 그런 자긍심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중국을 대할 때 좀 다르게 봐야죠. 아까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뭐 중국이 당장에 이제 효과는 없다. 시간을 두면 이제 좀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중국의 움직임이 이제 뭐 한국 또 글로벌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그래서 내년도를 보면은 뭐 유럽하고 미국은 이제 경기 하강으로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제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먼저 경기 하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턴이 오히려 빠른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아마 세계 경제의 기여도는 아마 중국이 제일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내년에 우리는 좀 잘 봐야 되는 이유는
그 3년간에 억눌렸던 것이 이제 금년 7월 달을 계기로 해서 이게 풀어지는 그 과정이 있고, 그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들은 이제 경기가 이제 확실하게 바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미인 투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놓고 보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나아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뭐 새 정부 들어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뭐 탈중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스탠스를 바꿨단 말이에요. 7월 달부터 히로시마 정상회담 이후에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통신 이거 3개 빼놓고는 중국과 협력하는 거다. 이게 이제 미국이 제정의한 그 디리스킹의 정의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지금 당혹스럽죠.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달러 박스가 아니라 사우디처럼 관리해야 된다 지금.